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동향 분석하고 예측을 해보는데, 먼저 경제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게 뭔지, 국민소득과 우리가 국민소득이 증대되면 경제 성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먼저 소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 나라 국민이 한 나라에서 가계나 기업, 정부, 우리가 가계, 기업, 정부를 국민경제의 3주체라고 하죠. 이 세 개의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생산한 재화, 용역, 즉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합산해서 나타낸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를 국민소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국민소득이라는 개념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게 뭐냐면 GNP라고 하는 개념을 썼어요. 이 GNP는 흔히 국민 총생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이 국민 총생산이 요즘에는 GNP라고 쓰지 않고 국민 총소득 그래가지고 GNI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다가 GNE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이 GNP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하고 또 비교해 볼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GDP 이렇게 표현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GNP라고 하는 개념과 GDP라고 하는 개념은 국민소득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GNP는 국민 기준으로 측정을 한다면 GDP는 국가 기준, 즉 영토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즉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 그러면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총 가치 합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 GNP에 추계를 하면 우리나라의 박찬호 선수나 박세리, 김미연 선수가 미국에서 골프를 하고 야구를 하고 해서 벌은 소득도 GNP에는 포함이 돼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계의 많은 근로자들이 있죠. 얘네들이 벌은 소득은 우리의 GNP에서는 빠집니다. 즉 나라 사람, 즉 그 나라 국민 기준으로 소득을 추계하면 GNP라고 하고요. GDP는 국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반도, 우리 한국 내 영토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사람이 한 거든 외국 사람이 한 거든 관계없이 우리의 GDP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토 중심으로 추계를 하면 GDP, 국민 중심으로 추계를 하면 GNP라고 해서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GNP는 결국 GDP에다가 플러스 해외 부문에 순수치 요소소득, 이 부분을 더해주면 이게 GNP하고 이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GNP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산 국민소득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 용역을 생산한 총 가치, 이래서 생산 국민소득이라고 하는데, 생산의 3요소라고 하는 게 있죠. 생산을 하는데 들어가는 토지와 노동과 자본, 이렇게 얘기해요. 생산의 3요소에 대해서 대가를 줘야 돼요. 토지에 대한 대가로 뭐를 주냐면 지대, 임대료를 줘야 될 거고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줘야 될 거고요. 자본에 대한 대가로는 이자 또는 주식 투자한 사람한테는 배당을 줄 거고요. 기업가는 혁신의 대가로 이윤을 가져갑니다. 결국 지대나 임금, 이자, 이윤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산한 내용을 다 나누어 가진 거죠. 그래서 이걸 그로스 내셔널 인컴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분배 국민소득이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렇게 분배해 가졌으면 이걸 가지고 쓸 거지요. 그래서 소비하면 CIG. 자, C는 컨섬션, 그래서 소비 지출이고, 인베스트먼트 그러면 투자 지출이고요. 거버먼트 그러면 정부 지출이고요. 소비를 주로 하는 게 누구냐? 가계고요. 투자를 주로 하는 게 기업이고, 정부 지출은 정부가 마음대로 하죠. 가계와 기업과 정부의 전체 지출 합계, 이거를 지출 국민소득이라고 그래요. 물론 여기에 익스포트, 수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임포트, 수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순수출이라고 하죠. 요게 포함되면 결국 GN이, 그러는데 이걸 Y,
국민소득이라고 계속 표현을 할 겁니다. 생산 국민소득이나 분배 국민소득, 지출 국민소득이 다 세 가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다 똑같더라. 그래서 이거를 삼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소득을 추계해보면 다 똑같더라. 삼면 등가의 원칙.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민소득 통계 지표를 이용한 여러 가지 주요 지표들이 있어요. 이 지표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 이렇게 말하죠.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냐? 실질 GDP 정도로, 요거는 경제 성장률은 GDP를 얘기할 때 전년도 실질 GDP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따져보려고 하는 금년도에 실질 GDP하고요. 전년도에 실질 GDP 이걸 빼봐가지고 여기다가 백분율로 나타내주면 이거를 경제 성장률 또는 GDP 증가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GDP가 증가하면 그만큼 경제가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고요. GNI라고 하는 1인당 GNI. 그러면 1인당 GNI는 뭐냐? 명목적으로 명목 GNI가 측정이 되면 이 명목 GNI를 전체 인구 수로 나눠주면 1인당 GNI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경제 구조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 국민들이 어느 부분에서, 즉 예를 들면 농업, 광업 또는 제조업, 수도, 가스 또는 도소매업 이런 쪽에 어느 쪽에서 소득을 많이 올렸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낸 거를 구성 비율을 측정하면 경제 구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축률, 투자율 이렇게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저축률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 처분 가능한 소득 중에 저축을 얼만큼 했느냐, 투자율은 국민이 처분한 가능 소득 중에 투자를 얼만큼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총 저축률과 투자율은 일치해요. 저축한 것이 투자됐을 거고 이게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노동소득 분배율.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요. 피용자 보수하고요. 영업상의 잉여를 다 합치면 이거를 국민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국민소득 중에 월급 타서 받는 사람들 이게 이제 피용자 보수라고 그래요. 피용자 보수가 전체 국민소득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냐. 그러면 근로의 대가로 가져간 그 분배, 노동소득 분배율 이렇게 표현하고요.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명목상의 GDP를 실질 GDP로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백분율로 나타내주면 이걸 GDP 디플레이터라고 합니다. 물론 기준연도를 100으로 놓고 해서 디플레이터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조세부담률 그러면 명목 GNI 중에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조세 수입이 몇 프로나 되냐 이걸 조세부담률이라고 하고요. GDP 갭이라고 하는 거는 잠재 GDP하고 실질 GDP의 차이 이거를 GDP 갭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도의 용어만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경제 성장이다. 경제 성장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경제 성장은 한 나라 국민소득의 전체 규모 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증대되는 현상. 우리는 경제 성장을 그래서 통상적으로 GDP 증가율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 경제 성장이 얼마나 됐냐라고 한다면 경제 성장률 이렇게 표현할 거고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첫 번째는 기술 진보율, 여기에다가 자본소득 분배율 곱하기 자본소득 분배율은 얼만큼 자본이 증가했느냐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자본 증가율 이 부분을 곱해서 더해주고 여기에다가 노동소득 분배율,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국민소득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이 얼마냐, 이걸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했죠. 여기에다가 노동의 증가율 이만큼을 더해가지고 이걸 측정하면 경제성장률이라고 얘기해요. 경제성장은 결국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는 게 뭐냐 봤더니 일단 기술이 발달해야 되겠다. 기술 진보가 있어야 되겠다. 자본이 증가해야겠다. 그러면 경제성장이 되는구나. 노동력이 증가해야겠구나. 그래야 경제성장이 되는구나. 결국 경제성장이 되려면 기술이 진보하거나 또는 노동력이 증가하거나 또는 자본이 증가하거나 그러면 경제는 성장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기술 진보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하면 이거를 내연적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본 증가나 또는 노동력이 증가해서 성장하면 이 두 가지는 외연적 성장. 즉 이걸 외연적 성장이라고 얘기해요. 이 우리나라 같이 동아시아의 고도 성장이 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성장했냐? 그게 아니라 물적 자본, 노동력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장을 시켰어요. 이렇게 외연적으로 성장하면 그 성장은 한계점에 부닥뜨린다. 이걸 주장한 게 폴 크루그먼이라고 하는 그런 경제학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려면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물적 투입량의 증가, 즉 자본이 증가하거나 노동이 증가하거나 그런 것도 경제 성장의 바탕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연 성장이라고 하는 기술 진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가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겠고요. 칼두어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 성장 이론을 내놓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형적인 경제 성장에 관련된 사실 몇 가지를 주장했는데 첫 번째는 노동 생산성, 1인당 생산량 이런 것들은 경제가 성장할 때 계속 증가하더라. 자본과 노동 비율도 즉 1인당 자본 축적량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더라.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어요. 성장 이론은 뭐 헤로드 도마 모형이나 솔로 스완 모형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뒤에 로머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내연적, 내생적 성장 이론 이런 것들도 주장한 적이 있죠.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계속적으로 변동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가 변화하면 그 경기는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리고 경기 변동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무슨 원인 때문에 경기가 변동하느냐 이런 걸 살펴보고요. 우리가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걸 미리 예측해보는 그 분석 지표, 그런 경기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가 흔히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든지 그러면 너 경기 좋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러면 이 경기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그 경제 활동 수준을 의미하는 건데 이 경제 활동 수준은 소비라든지 생산, 투자, 고용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실물 부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물 부문하고 화폐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을 금융 부분이라고 그래요. 뭐 수출과 수입이라든지 이런 대외 부문을 총망라해서 그래서 경기는 실물 부문, 금융 부문 이거를 살펴보는 건데 경기가 좋다 그러면 생산이나 투자, 소비 이런 경제 활동이 평균 이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좋다라는 얘기고 경기가 나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강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게 국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경기의 좋고 나쁨이 경기는 좋았다 나빠졌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기 순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추세라면 이게 경기의 추세선이에요. 근데 경기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자, 경기라고 하는 게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4분법적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2분법적으로 경기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4분법으로 분석하면 여기는 경기의 회복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경기의 확장기다 또는 호황기다. 여기는 경기의 피크라고 하죠.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나면 경기는 점차 후퇴기에 접어들게 되고요. 경기는 점차적으로 침체기 또는 수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4분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경기가 여기는 이제 거꾸로 저점이겠죠. 이 저점에서부터 정점까지 계속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을 뭐라고 하냐면 경기는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점을 찍고 새로운 저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국면을 경기는 수축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점에서부터 정점을 찍고 다시 저점까지 내려오는 이거를 원 사이클, 1순환, 한 바퀴 돌아왔다는 얘기죠. 1순환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저점과 정점까지의 이 높이, 이걸 뭐라고 하냐? 경기 변동의 진폭 또는 순환 심도라고 얘기해요. 경기가 이만큼 진폭이 크게 변한다 또는 진폭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경기가 저점에서 정점까지 올라가면 경기가 확장 국면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정점에서 저점으로 내려가면 경기는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데 한 바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오는 것이 원 사이클, 즉 1순환이기 때문에 여기도 정점도 기준 순환일이 되고요. 저점도 기준 순환일이 돼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8순환, 8번의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순환 과정을 거쳤는데 이거를 통계를 내봤더니 저점에서 정점을 찍고 여기까지 돌아오는 이 1순환이 통상적으로 50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50개월 걸린 것 중에 확장기, 즉 경기가 이렇게 좋아질 때하고 경기가 나빠질 때가 기간이 똑같은 게 아니라 경기가 확장 국면은 한 30개월 정도 됐고요. 경기가 수축 국면이 이게 31개월이라면 18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경기가 확장기가 수축기보다 더 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기를 얘기한다라면 성장순환이라고 하고 경기는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경기가 up and down, 즉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걸 계속 되풀이하는 거를 경기 순환 또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 경기 변동은 종류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경기 변동은 왜 했냐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경기 변동의 종류를 보도록 하죠. 경기 변동은 기간으로 볼 때 단기 변동, 중기 파동, 세 번째는 장기 파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기 파동을 뭐라고 하냐면 키친 파동이라고 하고 이 키친 파동은 기간이 보통 2년에서 6년 정도 이렇게 걸쳐서 한 사이클이 돌아오면 단기 변동, 키친 파동이라고 하고요. 중기 파동은 주글라 파동 그래가지고 보통 6년에서 10년 주기로 한 사이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장기 파동은 콘드라티에프 파동 그래가지고 50에서 60년 주기로 한 사이클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키친 파동은 무슨 이유로 단기적으로 2년에서 6년 사이에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계속 파동을 그리냐? 첫 번째는 물가라든지 통화량이라든지 또는 금리라든지 재고라든지 또는 환율 이런 것들이 물가와 환율, 통화량, 재고, 금리 이런 것들이 오르고 내리고 변화하면서 경기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렇게 되면 키친 웨이브라고 하고요.
중기파동은 설비 투자의 내용 연수. 설비 투자하는데 내용 연수라는 것이 보통 한 번 설비 투자해서 본전 뽑고 이렇게 하는데 6년에서 10년 사이클로 주기로 움직이더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장기파동은 5, 60년 주기로 경기가 순환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5, 60년 주기로 큰 전쟁이 있다라든지 또는 기술 혁신이 발생이 되면 신자원이 개발되고 그러면 이때 커다란 파동을 하나 그리게 되더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세 가지를 단기, 중기, 장기라고 하는 전체 경기 변동의 사이클을 표현한 사람이 슌페터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단기, 중기, 장기 파동을 집대성을 했는데 이 슌페터는 특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기 파동, 즉 키친 파동이 3개가 주굴라 파동을 이루고 주굴라 파동이 6개가 콘드라티예프 파동을 이룬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저 슌페터는 이 경기 변동, 즉 파동 이론을 집대성하고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경기 순환 또는 경기 변동 그럴 때는 단기, 중기, 장기 파동 중에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보통의 관심사로 얘기할 때는 키친 파동, 단기 파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기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연구 대상의 주요 분석 대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런 거시경제 지표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왜? 물가에 따라서 경기 여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금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재고 수준이나 또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 수지와 경기 동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경기 변동의 종류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경기 변동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죠. 경기 변동의 원인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첫 번째는 경기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최초의 경기 변동을 유발시키냐라고 접근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경기를 어떤 때 호황했다가 불황으로 가고 불황했다가 호황으로 가는 것은 무슨 연유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경기 변동이 생기는 원인, 유발 원인으로 볼게요. 자, 경기 변동이 유발되는 원인은 첫 번째로 요거에 대해서 투자 지출 변화에 따른 수요 충격. 물론 이 수요 충격은 왜 생기냐 그랬더니 투자 지출 때문에. 투자를 많이 했냐 안 했냐 이런 투자 지출의 변화가 수요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경기가 변화한다. 이걸 주장한 게 누구냐면 케인즈예요. 케인즈는 수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 지출에 의한 수요 충격이라는 것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렇게 주장한 거고요. 두 번째, 화폐 충격. 화폐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의 변화. 통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경기가 통화량이 많았다 적어졌다 한 것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렇게 주장한 게 프리드만이에요.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신용 위축에 따른 신용 경색. 신용 경색은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고 막 그래. 그러면 은행의 신용 위축이죠. 이 은행의 신용 위축에 따라서 경기가 변화한다라고 한 거는 누가 주장했냐면 버냉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미국의 FRB 의장으로 있는 게 버냉키죠. 바로 이 버냉키라고 하는 사람이 은행의 신용 위축에 따라서 신용이 경색되면 그 경색 여하에 따라서 경기가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번째는 불완전 정보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판단 오류. 이건 누구의? 경제 주체. 경제 주체는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경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이 경기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루카스라고 하는 합리적 기대학파가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는 기술이나 생산성 변화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공급 충격이라고 그래요. 기술 변화 또는 생산성 변화
이런 공급 충격으로 경기가 변동한다라고 주장한 학자는 슌페터지요. 슌페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요인으로 경기가 변할 거다. 이렇게 봤고요. 또는 정치적 요인. 예를 들면 선거 같은 거겠죠. 선거를 하면서 선거 공약으로 다리를 놓겠습니다. 영종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겠습니다. 부산과 서울 사이를 고속전철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해놓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경기에 영향을 미치면 정치적 요인이겠고요. 또 하나는 외국의 경기가 국내에 파급치는 해외 요인. 외국 경기가 좋으면 우리는 그만큼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을 거고요. 외국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는 수출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치죠. 이런 것들은 첫 번째 문제로 경기를 제일 먼저 변화되는 걸 촉발시키는 요인이 뭐냐, 이걸 물어본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저렇게 경기가 변화한다라고 할 때 유발 투자, 즉 처음에 경기가 호황에서 불황으로 또는 불황에서 호황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케인즈는 경기를 호황으로 불황으로 갖고 가는 게 뭐에 대해서 강조를 했냐면 유발 투자. 유발 투자의 역할을 갖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독립적인 투자가, 하여튼 누가 돈 벌려고 투자를 했겠죠. 독립적인 투자가 증가하면 투자했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해. 소득의 증가는 또 다른 투자를 불러일으켜. 그래서 계속 투자가 투자를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경기 변동이 유발 투자의 증가로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 증가는 또 다른 투자를 연쇄 반응을 가져오는, 이걸로 경기 상승이 지속된다. 그러다가 만약에 돈을 못 벌었어. 소득이 떨어져. 그러면 유발 투자가 줄어들고 또 총수요가 줄어들고 그래서 경기 순환이 계속 또 나쁜 쪽으로 가. 이렇게 주장한 게 케인즈예요. 유발 투자라고 하는 게 영향을 주더라. 두 번째는 자본재 투자의 건설 기간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어요. 자본재에 투자하는 건설 기간. 일반적으로 자본재는 완성시키는 데까지 투자를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투자 완결 시까지 걸려요. 그 건설 기간이 만약에 몇 년에 걸쳐서 경기 상승 기간이 계속 지속되는데 다시 투자 수익이 낮을 거다 그러면 과도하게 이루어진 투자 때문에 투자가 줄어서 경기 변동이 다시 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가 변동한다고 그랬는데 경기 변동 이론은 크게 장기적으로 경기가 균형 상태에서 이탈해 있다고 보는 게 케인즈가 주장하는 케인지안 이론이고요. 항상 경기는 시장이 수요 공급이 일치하에는 시장 청산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균형 상태에 있지만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통해서 외적 충격으로 최적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고전학파의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 경기 변동 이론과 불균형 경기 변동 이론으로 경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자, 왜 케인즈는 경기 변동을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업가들이 애니멀 스피릿, 즉 이걸 동물적 또는 동물적 충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동물적 충동으로 독립투자가 이루어지면 그 독립투자가 승수효과를 내고 그 승수효과에서 소득이 증가하고 그래서 가속도에 투자의 가속도를 붙이는 이런 원리를 촉발시킨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신고전학파는 균형 경기변동 이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균형 경기변동 이론은 다시 경기변동을 실물적 요인으로 촉발시킨 거냐 또는 화폐적 요인으로 촉발시킨 거냐, 그래서 화폐적 경기변동 이론과 실물적 경기변동 이론을 구분해요. 화폐적 경기변동 이론에서는 불완전 정부 하에서 정부가 완전하지 못해 그런 상태에서 통화량이 변화하다 보니까 수요 측 충격으로 경기변동이 발생한다는 이론인데 실물적 균형 경기변동 이론은 생산성이 예상치 못했어.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생산성의 변화 또는 노동 투입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율, 인구 분포의 변화, 원자재 가격의 변화 또는 정부 규제 변화 등과 같은
공급 충격에 의해서 경기 변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한 이론이 키들랜드 또는 프레스컷 이런 사람들의 경기 변동 이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변동이라는 게 이런 원인과 또는 이런 이론이 있구나. 이 정도로 정리해 보고요. 경기 분석이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경기 지표, 분석 지표와 경기 분석. 자, 경기 분석 지표는 무엇을 이용해서 경기 분석을 한다라는 얘기냐? 경기를 예측할 줄 알아야 어느 쪽에다가 투자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도 바람직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 분석 기법으로는 산업 생산지수 또는 도소매 판매지수 또는 생산과 투자, 고용, 수출 이런 경기의 움직임을 잘 나타내는 개별 지표에 의한 분석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 변동을 잘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 통계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 통계 지표들이 있는데 이 통계 지표를 이용해서 경기 종합지수 CI라든지 경기 동향지수 DI라든지 워닝 인덱스 경기 예고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경제 주체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게 BSI, CSI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번째는 계량 모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변수들을 딱딱 뜯어내가지고 걔네들이 상호 관계 속에서 파악해 보려고 하는 예측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 분석 지표를 활용하는 네 가지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한다면 첫 번째는 개별 경제 지표에 의한 경기 분석. 자, 개별 경제 지표에 의한 경기 분석은 GDP의 통계라든지 또는 소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는 설비 투자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출입은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것들을 월중 수요 움직임 또는 월중 생산활동 관련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를 개별 경제지표에 의한 지표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개별 경제지표로 지표 분석을 할 때는 순환 변동뿐만 아니라 계절 변동 또는 이런 개별 경제 지표는 이 요인을 다 봐야 돼요. T, C, S, I. 그래서 T는 트렌드 그래서 추세 변동 요인이고요. C는 사이클리컬 그래서 순환 변동 요인. S는 시즈널 계절 변동 요인. I는 이어레귤러 그래서 불규칙 변동 요인. 이렇게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다 분석하되 경기 변동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이 중에 뭐를 보려고 하냐면 이 순환 변동, 특히 추세 변동이나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요인을 다 제거한 순환 변동치를 측정해서 경제 지표를 파악하는 방법, 이거를 개별 경제 지표를 이용한 경기 분석이다. 즉, 이 경기 분석을 하는 거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 분석 방법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종합 경기 지표를 이용한 경기 동향. 종합 경기 지표. 종합적인 경기 지표는 뭘 말하냐면 이제 CI를 만들어낸다니 DI를 만들어낸다니 할 때 종합 경기 지표는 이런 거예요. 선행 지표, 동행 지표, 후행 지표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선행 종합 지수로는 구인 구직 비율이라든지 소비자 기대 지수, 순상품 교역 조건, 건설 수주액, 자본재 수입액, 기계 수주액, 총 유동성, 종합 주가 지수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게 이제 코스피하고요. M3 건설 수주액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미리 그림을 그려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경기 선행지표 이렇게 말하고요. 경기 동행지표는 지금 현재 상태의 경기를 그대로 리얼하게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건데 비농가 취업지수라든지 또는 산업생산지수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제조업이 얼만큼 가동이 되고 있느냐, 제조업 가동률 지수 또는 도소매 판매액 지수. 도소매 판매는 지금 얼만큼 되고 있냐, 건설 기성액이나 수입액, 내수출하 지수는 얼마나 나오냐, 이런 것들이고요. 경기 후행 지수는 경기가 좋아진 다음에 나빠진 다음에 뒤에 나타나는 것들이 이직자 수나 상용 근로자 수. 이직자, 지금 늘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용 근로자 수가 얼마나 되냐, 또는 소비재 수입액이나 생산자 제품 재고 지수, 재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또는 회사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은 대변해 주는 게 금리죠. 그러니까 금리는 경기 후행 지표의 대표적인 지표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이런 지표를 가지고 CI나 DI를 측정합니다. 경기 종합지표를 이용해서 경기 동향을 판단할 때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CI, 그리고 DI라고 하는 경기 종합지수. CI는 경기 종합지수라고 하고 DI는 경기 동향지수 또는 디퓨전 인덱스, 그래서 경기 확산지수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종합지수를 CI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해 가지고 저점에서부터 정점까지는 경기가 확장 국면이다, 정점에서 저점까지는 경기는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측정해서 나타낸 바가 있고요. 이 경기 동향지수라고 하는 DI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측정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경기 종합지표 중에 끄집어낸 것 중에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거기에 구성 지표수가 몇 개였느냐, 그 구성 지표수 전체 중에서 경기가 좋을 거로 늘어난, 즉 증가 지표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걸 보합이라고 그래요. 보합 지표수. 여기에는 0.5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백분율로 표현을 하면 이걸 경기 동향지수 또는 디퓨전 인덱스, 경기 확산지수, 그래서 DI라고 그래요. 자, 그럼 DI를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경기가 앞으로 어떻다라는 건지. 지금 구성 지표수가 예를 들면 20개였었다. 20개 중에 증가 지표수가 다 20개 다 증가했다. 그러면 100을 곱하면요, DI는 얼마가 나오냐? 100이겠죠. 이렇게 하면 약분해서 100. 그래서 DI 값은 20개 지표가 다 좋으면 100이고요. 근데 20개 중에 다 증가가 아니라 하락했다. 그러면 20분의 0이겠죠. 그럼 DI는 가장 작으면 0이 되겠구나. DI는 결국 범위가 0에서부터 100까지고, 이렇게 한번 보죠. 20개 구성 지표수 중에 10개는 증가했고 10개는 하락했다. 그러면 20분의 10 하면 50이 되겠죠. 50이라고 수치가 나오면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겠냐? 경기 상승 국면이냐 하강 국면이냐. 그럴 때 잘 모르겠어. 이거를 경기의 전환점이라고 그래요. 경기는 지금부터 상승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강 쪽으로 갈 수도 있다. 50보다 DI 수치가 크게 나오면 경기는 상승, 즉 확장 국면이고, 50보다 수치가 작게 나오면 경기는 하강 국면, 즉 수축 국면이다. 수축 국면과 확장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걸 DI에 의한 경기 예측 기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 경기 종합지표에 따라서 경기를 한번 판단해보는, 예측해보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설문조사에 의한 판단. 경제 주체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데,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가 있다 그랬죠. 가계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CSI가 되고요.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BSI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기 지표를 나타낼 때 설문조사를 소비자 태도지수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많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라고 하는
BSI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설문조사라고 그랬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전체 응답자 수가 나와요. 전체 응답자 수 중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수가 있을 거예요. 긍정답수. 여기에서 나쁘게 본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경기는 안 좋고 매출도 줄어들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부정답수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주고 여기에 100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BSI를 측정해.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데 1000개 기업에다가 질문을 했다. 그랬더니 1000개 기업이 다 좋대. 그러면 긍정답수가 1000이고 부정답수는 제로겠죠. 그러면 여기에 100을 더 곱하고 100을 더해. 그러면 요거는 약분하면 1이고 100 더하기 100. 그러면 BSI는 200이 최고 높은 수치가 될 거예요. 1000개 기업에다가 물어봤더니 1000개 기업이 다 나쁘대. 부정. 그러면 앞에 1000이 되죠. 그럼 1000분의 마이너스 1000. 그러면 마이너스 100이 되겠고 플러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하면 0이 되겠죠. 아하, BSI는 가장 작으면 0이고 가장 크면 200이겠구나. 그렇다면 1000개 기업에다가 물어봤더니 500개 기업은 긍정을 답했고 500개 기업은 나쁘다라고 했어. 그러면 500, 500 빼면 0이죠. 그러면 이쪽은 제로가 되고 100만 남아요. 아하, BSI가 100이다? 1000개 기업 중에 500개는 좋다고 그랬고 500개는 나쁘다고 했을 때 100이 나왔으면 이거는 경기가 어떻다라는 얘기냐? DI가 50이듯이 이것도 경기의 전환점이라고 그래요. 100보다 수치가 크면 경기는 확장 국면이고 100보다 BSI가 작게 나오면 경기는 수축 국면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는 거고요. 이거를 BSI는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면 가게한테 지금 가정에서 뭐 사쓰고 이런 거는 괜찮냐, 소비 행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쭉 물어봐 가지고 설문조사로 지표를 내놓으면 소비자 태도지수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소비자 태도지수는 가게에 설문을 한 거고 BSI 즉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기업에다가 설문조사를 한 거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방법은 계량 모형에 의한 판단 방법이에요. 계량 모형에 의해서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동향을 판단해보고 예측해보자. 자, 계량 모형은요,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거시경제 계량 모형이 있고요. 하나는 시계열 모형이 있어요. 시계열 모형은 보통 뭐 아리마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거시경제 계량 모형에서는 경제 통계 모델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거시경제에서 Y는 이게 국민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Y를 증대시키려면 국민소득을 증대시켜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걸 키우기 위해서 Y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봤더니 C, I,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Y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식을 쭉 봤더니 C, 즉 소비를 늘려도 되고 투자를 늘려도 국민소득은 늘어날 수 있고 정부 지출을 늘려도 국민소득은 늘어날 수 있고 수출을 늘려도 국민소득은 늘어날 수 있구나. 자, 이 중에 소비 지출이 늘어가지고 국민소득이 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소비 지출만 딱 떼봤어. 그랬더니 C는 이렇게 수식화가 돼요. 이거를 소비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소비는 A 플러스 BY, 즉 Y는 소득이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날 수 있고 그 대신 소득이 는다라고 해서 다 써버리냐? 아니에요. 앞에 B만큼을 곱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B를 뭐라고 하냐? 한계 소비 성향.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얼만큼씩 소비를 더하냐? 이걸 나타내는 게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A는 뭐냐? 소득이 제로이면 소득이 제로인데도 소비를 얼만큼씩 한다는 얘기죠. 소득이 제로일 때 우리는 그를 백수 내지는 백조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소득이 제로인 백수나 백조는 굶어야 되냐, 죽어야 되냐. 백조나 백수라고 해서 굶어 죽을 수는 없어요. 물론 모드 전환은 일어날 수 있겠죠. 페인 모드로 주식이 라면이 된다든지 주요 소비 품목이 비디오 테이프가 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페인 모드로 전환은 일어나지만 백조나 백수도 소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득이 빵인데도 소비를 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절대 소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소비 함수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한 달에 내가 소득이 없어도 절대적으로 30만 원은 써야 돼. 플러스 나는 전체 벌은 소득 중에서 반절은 저축하고 반절만 써. 그러면 소비 성향이 0.5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소비 함수를 가지고 계량 모형으로 분석해 보면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는 0.5단위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예측하는 모델을 계량 모형에 의한 예측. 그래서 경기라고 하는 거는 이 네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개별 경제지표에 의한 경기지표 분석법이 있고 종합지표에 의한 분석법은 CI나 DI가 있고요. 설문조사를 가지고 그 조사치를 가지고 통계를 내서 분석하는 거는 CSI나 BSI로 계량 모형은 거시경제 계량 모형 또는 시계열 모형. 시계열 모형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아리마 모형이에요. 아리마라고 하는 거는 뭘 이용한 거냐면 AR, I, MA 이 세 가지가 다 구성된 거예요. AR은 오토 리그레션, 즉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하고요. I는 인테그레이션, 그러면 적분이라고 하죠. MA는 무빙 에버리지, 그래서 이동 평균이라고 그래요. 회귀 분석을 하고 적분을 하고 이동 평균을 하고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종합적으로 활용한 거를 C계열의 아리마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델로 분석하면 앞으로 경기가 어떻다라는 판단 기준, 예측을 해내는 방법, 이걸 계량 모형이라고 그래요.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예측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